안녕하세요. 저는 5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딸 하나를 키우며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건축가입니다. 저는 전 남편과 제 가장 친한 친구의 배신으로 5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제는 꽤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때 제가 겪어야 했던 그 끔찍한 배신을 떠올리면 아직까지도 심장이 서늘해지고 기가 막힐 때가 많아요. 하지만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라고 하잖아요. 결국 모든 것은 제가 원하는 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마무리되었기에 그 더러운 기억들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고 보란듯이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 졸업 후 한 건축 사무소에서 일을 하던 시절에 전 남편 박영수를 만났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루 24시간이 모자라게 현장과 사무실을 오가며 일에만 미쳐 살던 때였는데요. 그래도 가끔은 숨통을 틔워야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동네의 한적한 골목을 찾아다니며 오래됐지만 아름다운 건물들을 스케치하곤 했는데요. 저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자 취미이기도 했죠. 그맘때는 북촌 쪽의 골목으로 자주 갔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북촌의 한적한 골목길에 앉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낡은 적벽돌 교회를 그리고 있었죠. 한참을 몰두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제 옆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걸더군요. 이 건물 정말 예쁘죠? 저도 매일 출근길에 지나다니면서 보고 가는데 볼 때마다 참 예쁘더라고요. 혹시 미술이나 건축 전공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묻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말을 걸었기 때문에 보통은 경계심이 확 들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은 포근한 인상 때문인지 부드러운 말투 때문인지 말을 거는 게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저는 건축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가볍게 얘기를 했고 그 남자도 가볍게 자신을 소개했죠. 그 남자가 바로 전 남편 박영수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자신은 이 동네에 있는 출판사 마케팅팀에서 일하는데 평소 건축과 예술에 관심이 많다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의 차분한 목소리와 지적인 분위기, 그리고 제 일에 대해 보여주는 순수한 호기심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꽤나 낭만적인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날 주고받은 명함을 시작으로 저희는 조금씩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구처럼 지내게 되었죠. 그렇게 지내오다가 나중에 남친이 된 그가 술 기운을 빌려 첫 만남에 대해서 고백하더군요. 사실은 그 골목에서 스케치하는 저를 두어 번 봤었는데 그런 제 모습이 첫눈에 반했다고요. 원래는 자기도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말을 잘 걸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저한테는 그날 말을 안 걸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용기를 냈었다고 하면서요. 사실 그날 마치 우연인 것처럼 제게 말을 걸었지만 속으로는 엄청 긴장되고 떨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 오히려 더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도 그 남자의 꾸준하고 진심 어린 애정 공세에 저는 서서히 빠져들었죠. 사귀는 동안에도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밤샘 야근이 잦은 저를 위해 매일 밤 사무실 앞으로 찾아와 따뜻한 죽이나 샌드위치를 건네주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저를 기다려준 적도 많고 쉬는 날이면 제 건축 디자인에 영감을 줄 것 같다면서 멋진 건축물이나 미술관으로 저를 데리고 다니기도 했죠. 저라는 사람을 많이 좋아해 주었고 또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존중이 많이 담겨 있었기에 저도 그 사람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오랜 시간 연애를 했습니다.
그렇게 만나는 사이 저는 업계에서도 제법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맘때 원래 근무하던 건축사무소에서 독립해서 저의 건축사무소를 열게 되었죠. 다행히 초반부터 꽤 큰 프로젝트를 많이 받게 되어서 자리를 잘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맘때 남친도 저에게 끊임없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가 하는 사업과 일에서 인정도 많이 받고 안정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으니 이제 슬슬 결혼하면 어떻겠냐면서요. 저 역시 이런 남자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시어머니 되실 분 역시 저를 몹시 환영해 주셨어요. 능력 있고 잘 나가는 건축가 며느리를 얻게 되었다며 아들이 장가 한번 잘 간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셨거든요. 시어머니도 저를 환영해 주시고 저에게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는 남친도 있고 이대로라면 부족할 것 없이 행복한 결혼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 서로의 상황에 대해서 오픈을 해보니 남친 쪽은 모아놓은 돈이 정말 한 푼도 없는 거예요. 남친은 저보다 나이도 3살 연상이고 남친이 다니는 출판사도 꽤 이름 있는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회사 생활도 꾸준히 해온 편인데 왜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을까 놀랍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남친의 월급은 전부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생활비로 다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님은 식당 일을 하시다가 남친이 취직하자마자 그만두셨다고 했고 시동생은 번번이 공무원 시험에 낙방하며 몇 년째 집에서 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남친이 가장이었고 남친이 벌어오는 월급으로 세 식구가 생활하고 있었으니 따로 돈을 모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솔직히 모아둔 돈이 아예 없는 것에 조금 놀랍고 실망은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도 했습니다. 다른 데 쓴 것도 아니고 가족들을 위해 써서 못 모았다는데 오히려 남친이 더 착해 보이고 가족에 대한 정이 많은 사람이구나 싶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결국 사람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했고 제가 가진 돈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집안 형편이 여유로운 편이었고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좀 있었거든요. 그 재산으로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었는데 그 전까지는 전세를 줬었습니다. 마침 전세를 줬던 제 아파트의 계약도 끝나가고 있었으니 거기서 저와 남친의 신혼도 시작하면 되겠더라고요. 저는 남친에게 우리 집에서 시작하면 되고 결혼에 필요한 건 내 돈으로 해결할 테니 걱정 말라고 다독였습니다. 남친은 제게 너무나 고맙고 미안하다면서 사는 동안은 자기가 정말 저에게 잘할 거라고 몇 번이나 그러더라고요. 게다가 그 사실을 안 어머님도 너무 고마워하셨습니다. 저보고 복덩이가 굴러들어온 것 같다는 얘기까지 하셨죠. 그동안 어머님도 고생 많이 하면서 살아오셨다기에 인간적으로 어머님에게 좀 짠한 기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선물로 어머님께는 700만 원짜리 명품백을 선물해드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시동생에게는 취업 준비를 할 때 쓸 수 있게 최신형 노트북도 선물을 했었죠. 제가 그런 선물을 할 때면 어머님도 시동생도 너무 고맙다며 제가 이 집에 들어온 게 큰 복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저도 저를 그렇게까지 생각해주니 더 좋기도 했고요. 그렇게 남친과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연애 때와 다름없이 잘 지냈는데 서로 하는 일이 바쁘다 보니 시간을 많이 보내기는 어려웠죠. 그리고 어머님께도 자주 찾아뵙거나 연락을 드리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 게 좀 죄송해서 매달 넉넉한 생활비를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생활비와는 별개로 백화점에 갈 때에도 어머님이나 시동생의 옷 등을 같이 사기도 했고 또 저희 거 필요한 거 살 때 시댁 것도 같이 챙기기도 했죠. 어머님은 그때마다 역시 우리 며느리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 번은 친구분들 모임에 저를 불러내 자랑하시기도 했죠. 내가 우리 며느리 너무 좋아서 주변에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 예쁘지, 착하지, 능력 좋지. 내 친구들 다 너무 부러워한다니까. 제가 뭘요? 아까 너 오니까 내 친구들 부러워하는 거 봤지? 게다가 네가 우리 식사한 거 계산도 해줬잖아. 아휴, 얼마나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던지. 이게 다 네 덕분이다. 내가 우리 며느리 때문에 요즘 너무 좋아.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저를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좋아해 주시니까 저도 그런 게 참 좋았는데요. 지금 와서 가만 생각해 보면 어머님은 제가 아니라 제 직업과 통장 잔고를 사랑하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남편과의 결혼 생활 자체는 겉보기엔 평탄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1년 반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그맘때 저는 저희 딸을 임신했고 일은 조금 줄이면서 태교에 신경을 쓰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남편이 잘 다니던 출판사를 갑자기 그만두고 자신의 이름을 건 광고 기획사를 차리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었죠. 남편은 출판사에서도 광고 기획 쪽 업무를 했었는데 이제 나와서 자신만의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저는 안정적인 직장 놔두고 왜 굳이 가시밭길로 가려고 하느냐고 말렸죠. 그랬더니 남편은 저한테 몹시 서운해하더라고요. 나는 자기가 하는 일 진심으로 존중하고 자기가 뭘 하든지 다 적극적으로 응원했어. 그런데 자기는 나한테 왜 그렇게 못해주는 거야? 나 좀 서운하려 그러네. 자기가 사업할 때는 내가 응원해 줬었잖아. 그래, 알지, 아는데 내가 해보니까 회사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어서 그래. 어쨌든 자기는 했고 멋지게 잘 이끌어가고 있잖아. 나도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그리고 우리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도전해서 멋진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나 잘할 수 있어. 내가 못할 것 같아? 그건 아닌데. 내가 자기 믿어줬던 것처럼 자기도 나 믿어줬으면 좋겠어. 내가 자기 사업을 응원해줬던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안정적인 길을 버리는 것이 이해가 안 됐지만 남편은 자신에게도 꿈이 있다며 더 이상 월급쟁이로 살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저를 항상 응원해 주는데 왜 저는 그렇게 안 해주냐고 하니 저도 더 이상은 반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응원해 준다고 했는데 남편은 안 그런 척 하면서 저에 대해서 자격지심이 꽤나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건축가로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자신만의 사업을 하고 싶어 하고 또 쉽게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남편은 사직서 던지고 호기롭게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남편의 사업은 예상대로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호기롭게 시작한 것과 달리 클라이언트도 거의 없었고 초반에 얘기됐던 광고 기획도 거의 무산되는 일이 많았거든요. 사업 시작한다고 이래저래 든 돈은 많은데 수입은 회사 다닐 때보다 반토막이 날 정도였던 거죠. 그렇다 보니 집에는 생활비 한 푼 가져오지 못하는 날이 계속됐습니다. 결국 저희 집에 필요한 생활비와 남편의 부족한 사업자금, 그리고 시댁에 들어가는 모든 돈까지 고스란히 제 어깨 위로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를 낳고도 일도 잘 못 쉬고 바쁜 나날들이 지속될 정도였죠. 그리고요, 결혼 생활이 흘러가면 갈수록 어머님과 시동생의 요구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전에는 제가 뭘 해드리면 고마워하고 미안해하고 그러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셨거든요. 신영아, 우리 집 김치냉장고가 소리가 시끄럽던데 김치냉장고 한번 알아봐. 형수님, 저 이번에 공무원 시험 가산점 때문에 학원을 좀 다녀야 할 것 같은데 학원비 좀 대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요. 사실 시댁 식구들이 그런 요구를 할 때면 저는 웬만해선 군말 없이 해드렸습니다. 남편 기도 살려주고 싶었고 또 어찌됐든 가족이니까요. 그 요구들이 갈수록 과해지고 당연해진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애써 모른 척 했던 것 같습니다. 이만하면 행복한 결혼이라고 그렇게 저 자신을 속이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정말 까맣게 몰랐습니다. 제 희생 때문에 유지되고 있던 그 평화로운 일상 뒤에서 남편과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세상에서 가장 역겹고 추악한 연극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을요. 제게는 대학 시절 때 가장 친했던 친구 한정희가 있었습니다. 정희는 대학 때부터 눈에 띄는 미인이었고 결국 2학년 때 강남에서 큰 사업을 한다는 집안의 아들과 속도 위반으로 결혼하며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종종 연락도 하고 만나고 지냈는데요. 대학 졸업 후 사회생활을 하는 저나 다른 친구들과 달리 학교까지 그만두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던 정이기에 대화를 해보면 관심사나 생활이 많이 달랐습니다. 물론 부잣집에 시집간 정이기 때문에 늘 값비싼 가방이나 시계, 구두 등을 착용하고 나오긴 했고 겉으로는 굉장히 잘 살고 부유해 보였어요. 하지만 친구들 모임에서 늘 한다는 얘기가 남편 자랑, 아이 얘기, 시부모님 얘기 그런 거였거든요. 제 친구들은 미혼도 많았고 또 한창 사회생활 하느라 바빴기 때문에 서로 대화의 공감대가 전혀 없었죠. 그렇다 보니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소원해지게 되었고 제가 결혼할 때쯤에는 거의 연락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저도 정희에 대해서 기억이 많이 흐려져 있었죠.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3년 정도 지났을 무렵 정희가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더니 저희 사무실로 와도 되겠느냐 하더라고요. 대학교 때는 그래도 저랑 제일 친했다 보니 제 생각이 많이 나서 연락했다면서요. 대학교 때 친했던 친구가 보고 싶다는데 당연히 오라고 했죠. 그런데 저희 사무실로 찾아온 정희는 몇 년 전 마지막으로 봤었던 그때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 있었습니다. 얼굴도 수척하고 파리해지고 행색도 그때와는 많이 다르게 옹색하더라고요. 정희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혼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울면서 그동안 말 못했던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정희는 저희 친구들에게 너무 잘 사는 척했지만 사실은 결혼 생활 내내 시댁의 모진 구박과 남편의 무시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댁 식구들이 자기한테 억울한 누명까지 씌워서 결국 위자료도 거의 못 받고 아이 양육권까지 빼앗긴 채 맨몸으로 쫓겨났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전해 듣는데 너무 놀랍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 시댁 식구들이며 정희의 전 남편도 정말 못된 인간들이구나 싶고요. 저와 제 친구들 앞에서 그동안 잘 사는 척 하느라 애썼지만 사실은 너무 힘들었다며 펑펑 우는 친구가 안쓰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정희는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기 신영아, 내가 이렇게 너 찾아온 건 물론 네가 보고 싶어서가 가장 큰데 다른 이유는 취업 자리 좀 부탁하고 싶어서. 취업 자리? 사실 동기들 중에 네가 제일 잘 나가잖아. 네가 운영하는 건축 사무소도 꽤 유명하고 잘 된다고 그러고. 혹시 나 일할 만한 자리 없니? 정희는 취업을 부탁했는데 저희 사무실에서는 딱히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마침 남편이 자기 사무실에서 기본적인 회계 정리와 잡무를 해줄 직원을 구해야 한다는 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우리 남편이 운영하는 광고 기획사에 사람이 좀 필요하다면서 한번 물어봐 주겠다고 했죠. 그렇게 남편에게 물어봤고 남편은 제 친구니까 알겠다면서 자기 사무실로 출근을 하라고 했습니다. 제 딴에는 안타까운 사정의 친구를 도와주려 한 거였는데 그 친절이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드는 불행의 씨앗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 남편은 정희가 일을 너무 못한다며 입만 열면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한정희 씨 정말 어떡하지? 일을 너무 못해. 그래? 아무리 자기 친구라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아? 가르쳐줘도 맨날 까먹고 실수투성이에 내가 편하려고 직원을 쓰는 건데 한정희 씨 때문에 일을 이중으로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일을 못하면 사람이 성실하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툭 하면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지각은 기본이고 업무 시간에 뭐가 그렇게 바쁜지 개인 전화하거나 개인 볼일 보느라 자리를 자꾸 비운다니까? 그러는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사실 전문 격리 인력을 뽑으려고 했는데 저 때문에 정희한테 일자리를 준 거잖아요. 그런데 정희가 일도 못하고 열심히도 안 한다고 하니 아무리 남편이라고 해도 남편 볼낯이 없었죠. 그래서 정희에게 몇 번이나 주의를 줬습니다. 정희야, 우리 남편이 좀 힘들어하더라. 네가 일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줄 수 있을까? 내가 뭘 어쨌다고? 사장님이 뭐라고 하시는데? 뭐 지각 같은 것도 좀 자주 한다고 하고 그리고 업무 시간에 자꾸 개인적인 일로 자리를 너무 비우는 것 같다고. 몇 번 안 그랬어. 그리고 솔직한 말로 사무실 일도 별로 없어서 없을 때 잠깐 볼일 본 게 단데. 그렇긴 한데 그래도 우리 남편 입장에선 직원이 자꾸 자리를 비우니까 좀 그런가 봐. 알겠어, 무슨 말인지. 조심할게. 제가 얘기를 하니 정희는 자존심 상해하면서도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친구 사이다 보니 말 전하는 것도 곤란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정희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제 친구만 아니면 잘라버리고 싶다는 얘기도 종종 했어요. 정희 역시 저희 남편한테 불만이 많은 듯 했고요. 괜히 소개를 시켜줬나 싶기도 하고 그 두 사람 사이에서 난처한 일이 많았죠. 그런데요, 정말 이상하게도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더 이상 정희에 대한 불평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더군요. 정희 역시도 별 얘기를 안 하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남편에게 요새 정희는 일 잘해? 라고 물으면 뭐 이제 괜찮아. 적응했나 봐. 라며 대충 대답을 하곤 하더라고요. 남편의 대답에 저는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친구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다행이다 라고요. 그 두 사람이 이미 사무실 근처 호텔에서 점심시간을 함께 보내고 서로에게 자기라고 부르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는 건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 끔찍한 진실의 꼬리를 잡게 된 것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야근을 하고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거실 소파에 외투를 아무렇게나 벗어두고 샤워를 하고 있더군요. 저는 무심코 남편의 외투를 들어 옷걸이에 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외투 안주머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얀색으로 접힌 영수증 같은 것이었죠. 저는 별 생각 없이 그걸 주워 펼쳐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산부인과 진료비 영수증이었거든요. 산부인과 진료비 영수증이라니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랑 같이 간 것도 아닌데 남편 주머니에서 산부인과 진료비 영수증이 나올 이유가 뭐가 있겠나요? 저는 애써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머릿속은 이미 수만 가지의 끔찍한 상상들로 뒤엉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성강처럼 한 장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더군요. 불과 한 달 전 정희의 오피스텔에 갔을 때였습니다. 그때 뭘 가져다 주려고 잠깐 들렀었고 정희가 차 한 잔 줄 테니 잠시 앉아있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가만 보니 협탁에 산모수첩이 올려져 있는 겁니다. 이미 이혼을 한 정희인데 웬 산모수첩 싶어서 좀 의아하더라고요. 또 그 산모수첩에 적힌 산부인과가 제가 딸을 낳았을 때 이용했던 병원이기도 해서 더욱 한눈에 알아봤죠. 제가 그 산모수첩 안을 보려고 했는데 정희가 좀 당황하면서 황급히 치우더라고요. 그러더니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이혼 전 첫 아이 가졌을 때 썼던 건데 아이가 생각나서 꺼내봤다라고 했습니다. 이혼 후 아이도 잘 못 보고 지내는 정희가 안타까웠고 그 일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산부인과 영수증을 보자 그때 그 일이 번뜩 생각난 겁니다. 이 영수증에 찍힌 산부인과와 정희가 황급하게 숨긴 산모수첩에 적힌 산부인과가 같은 곳이기도 했고요. 저도 그 산부인과를 다녔기 때문에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우연이라고 하기엔 뭔가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설마 아니겠지. 설마 그 두 사람이? 그 생각을 하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수증을 손에 쥔 채 아이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저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지옥의 문을 여는 심정으로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결혼 기념일로 설정된 비밀번호가 그날따라 유독 역겹게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알아서는 안 될 모든 것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의 메신저 대화는 자기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더군요. 스크롤을 내리는 내내 제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고 눈앞은 몇 번이나 흐려졌습니다. 자기야, 나 오늘 병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안정해야 된대.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우리 애기 괜찮아? 내가 지금 당장 갈까? 아니야, 됐어. 근데 나 너무 불안해. 신영이는 언제쯤 정리할 거야? 나도 미치겠어. 이신영 명의로 된 집이랑 재산만 어떻게 뺏어오면 뒤도 안 보고 바로 이혼할 수 있는데 그게 쉽냐고. 변호사 말로는 유책 배우자는 재산분할 청구도 어렵대. 그럼 어떡해. 그냥 이렇게 숨어서 우리 아기 낳으라고? 난 절대 그렇게 못해. 알았어. 알았으니까 자꾸 쪼지 말고 기다려봐. 내가 다 방법 생각하고 있으니까. 일단 급한 대로 저번에 말한 생활비 보내줄게. 그걸로 맛있는 거 사 먹고 좀 쉬고 있어. 내일 점심으로 소고기 사줄게. 임산부는 철분 보충해야지. 알았어. 우리 뱃속의 호박이가 아빠 보고 싶대. 오빠 사진 좀 보내줘. 그리고 남편은 V자를 하고 있는 사진까지 하나 보냈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그동안 믿었던 내 남편과 제 친한 친구가 제 등 뒤에서 나눈 대화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배신감이라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속에서부터 무언가 부글부글 끓어올라 터져버릴 것 같았죠. 당장이라도 자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정희의 집으로 쫓아가 그 두 인간의 머리채를 다 뽑아버리고 싶었지만 저는 가까스로 괴물 같은 이성을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며칠 밤낮을 지옥 속에서 고민했고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이혼. 저는 일단은 내색하지 않고 조용히 증거를 차곡차곡 모으면서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에 대한 상담도 했죠. 제가 뭔가 달라졌다는 걸 짐작했는지 남편도 심지어 정의도 떠보듯이 제게 안부를 묻는 전화를 하더군요.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그들을 대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배신을 하고 뒤통수를 친 것처럼 저도 조용히 준비하고 깨끗이 이혼을 하겠다는 결심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의 조용한 이혼 준비가 되어가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맘때 갑자기 어머님과 시동생이 연락도 없이 제 사무실로 쳐들어왔습니다. 제 입장에선 이혼하는 마당에 이렇게 말도 없이 찾아온 어머님과 시동생이 좀 짜증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잘못한 사람은 남편이고 한정이지 어머님과 시동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좋게 좋게 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셨다 보니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고 무슨 일로 사무실까지 오셨느냐 물어봤죠. 그런데 어머님이 아주 황당한 얘기를 하시더군요. 신영아, 우리 막내 장가 보내야 할 것 같다. 네? 갑자기요? 도련님 만나는 분 있으셨어요? 저는 좀 놀라서 물었습니다. 시동생은 오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지만 결국 낙방했고 그 후에는 아는 친척분의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했거든요. 일을 시작한 지도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결혼이라니 놀랐죠. 형수님, 저 실은 만나고 있던 여자친구가 임신을 해서요. 결혼을 좀 서둘러야 할 것 같아요. 아직 기반도 없을 텐데 결혼이라니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더 황당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모아놓은 돈이 없잖니. 저쪽 집에서는 아파트 전세금 반반 하자고 하던데 못해도 2억은 있어야 될 것 같아. 여자 쪽에서 반반 하자고 하는데 우리가 없다고 하기에는 영 모양 빠지고. 이럴 때 능력 좋은 며느리 덕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니? 어떻게 좀 융통이 안 될까?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신 아들이 제 친구랑 바람이 나서 애까지 가진 이 마당에 이 사람들은 태평하게 저한테 2억을 요구하고 있다니요. 제가 무슨 자신들의 현금 인출기인가요? 그 전까지는 좋은 게 좋은 거다. 시댁 식구들도 한 가족이다 생각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우려고 했지만 그 순간은 너무 어이없고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 사람들한텐 내가 그냥 돈으로 보이나 보다 싶고요. 순간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결심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오히려 인자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과 시동생에게 말했죠. 아, 도련님 결혼 자금이요? 네, 알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지금 바로 돈 가지러 가죠. 제 말에 어머님과 시동생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지금? 네, 지금요. 저랑 같이 좀 가세요. 어머님과 시동생은 은행이라도 가는 거냐며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제가 순순히 돈을 준다는 말에 신이 나서 저를 따라 나섰습니다. 차에 탄 어머님과 시동생은 결혼 준비에 관한 이야기를 신나게 떠들어대더군요. 저는 코웃음 치며 그곳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제가 차를 몰아 도착한 곳은 바로 제 남편과 바람난 그 친구 한정이가 사는 허름한 오피스텔 앞이었습니다. 저는 도착했으니 내리라고 했고 어머님과 시동생은 몹시 어리둥절해 했죠. 신영아, 근데 여긴 어디니? 누구 만나기로 한 거야? 네, 따라와 보세요. 도련님 결혼자금 준비해 줄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한정희의 집 문을 망설임 없이 두드렸습니다. 한참 뒤에야 문을 연 한정희는 문 앞에 서 있는 저와 그 뒤에 서 있는 어머님, 시동생을 보고는 몹시 당황하더군요. 어머님도 황당한 얼굴로 저를 보셨죠. 이 여잔 누구니? 인사하세요, 어머님. 어머님 새며느리 될 사람이에요. 뱃속에는 어머님 손주도 있고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니?
어머님과 시동생은 경악하며 저와 한정이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어머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제 팔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신영아,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이 여자가 왜 내 며느리야? 박영수랑 이 여자랑 바람 폈으니까요. 임신도 했다니까요. 말도 안 된다. 네가 뭘 잘못한 거겠지. 우리 영수가 우리 아들이 미쳤다고 너를 놔두고 바람을 피워? 그것도 이런 여자랑?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군데? 제 대학교 동기예요. 이름은 한정희. 이혼했고 전 남편이 아이 하나 키운다고 하고요. 현재는 박영수랑 바람 피워서 박영수 애까지 임신 중이고요. 저는 어머님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고 한정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궁금하시면 이제 직접 여쭤보세요. 뱃속의 아기가 어머님 아들인 박영수 아이가 맞냐고요.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모든 시선이 한정희에게로 쏠렸습니다. 한정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되셨는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하며 한정희에게 금방이라도 달려들 듯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 너 뭐야?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는 몰라도 감히 우리 영수를 꼬드겨? 어머님이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퍼붓자 한정희도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어머니,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누가 누굴 꼬드겨요? 아드님이 저 좋다고, 저 아니면 못 살겠다고 매달려서 만나준 건데. 그리고 초면인데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한정희의 말대꾸에 어머님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온다는 표정이었죠. 한정희는 이렇게 까발려졌음에도 저에게 눈꼽만치도 미안한 기색이 없더군요. 뭐라고? 이게 지금 뭐라는 거야? 저 임신했어요. 이 뱃속에 영수 씨 아들이 자라고 있다고요. 함부로 소리 지르지 마시죠. 태교에 안 좋으니까. 정희는 배를 한번 쓰다듬으며 아주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 뻔뻔하고 역겨운 태도에 저는 물론이고 어머님도 충격으로 뒷목을 잡으셨습니다. 이게 말이나 돼? 그런데 그 와중에 시동생은 울상이 된 표정으로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형수님, 그럼 제 결혼 자금은요? 이 와중에 시동생은 지 결혼자금 타령하는데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더라고요. 도련님 결혼자금을 왜 나한테 얘기해요? 지금 얘기 못 들었어요? 이 와중에 결혼자금 물어보고 싶어요? 앞으로 돈 얘기하고 싶거들랑 이 여자한테 말해요. 저 박영수랑 이혼할 겁니다. 앞으로 이 여자랑 어디 잘해보세요. 그렇게 제가 가려는데 어머님이 저를 붙잡더라고요. 어디 가니, 신영아? 잠깐만, 이렇게 가는 법이 어딨니? 어머님, 그나마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제가 이쯤에서 그만하는 거예요. 놓으시고 저랑의 모든 인연은 이제 끝입니다. 저 쓰레기 같은 년이랑 우리 영수가 그랬을 리가 없다. 말도 안 된다. 뭐라고요? 너는 입 안 닥쳐! 어디서 쥐뿔도 없는 게 우리 영수가 정신 나갔니? 신영이 놔두고 너 같은 거랑. 너 그애 우리 영수애도 아니지? 나 참, 말 다 했어요? 박영수애 맞거든요? 웃기고 있네. 어머니! 누가 네 어머님이야? 그러면서 실랑이가 벌어지더라고요. 저는 그 와중에 저를 붙잡고 늘어지는 어머님 손을 떼어냈습니다. 둘이서 얘기 잘해보세요. 저는 더 이상 여기 끼어있고 싶지 않네요. 저는 저를 끝까지 붙잡으려는 어머님과 시동생까지 떨궈내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그곳을 나와버렸습니다. 제 등 뒤로는 어머님과 한정희의 싸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뒤는 뭐 예상대로의 진흙탕 싸움이었습니다. 남편 박영수는 제게 전화해서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오해라며 한정희가 작정하고 자기를 꼬셨다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죠.
게다가 애초에 한정이를 자기 사무실에 취업시킨 건 저 아니냐면서 제 탓도 있는 거 아니냐는 소리까지 하는 겁니다. 상황 안 좋은 친구 취업 자리 좀 도와달라고 했지 누가 지한테 바람피라고 했나요? 그 와중에 제 탓을 한다는 것도 어이가 없었죠. 저는 그 후 준비했던 이혼 소송과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지체 없이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조용히 증거 모으면서 이혼 준비를 한 덕분에 결혼 전부터 제 명의였던 모든 재산은 완벽하게 지켜냈고 남편 박영수와 한정희에게는 법정 최고액의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리는 후일담으로는 그 두 사람이 결국 같이 살림을 차렸지만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생지옥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남편의 사업은 제 도움이 없으니 완전히 망했고 지금도 빚더미에 올라앉았대요. 게다가 전 시모는 아들 인생 망친 불엿이라며 한정이를 매일같이 들들 볶고 이미 과거에 시댁살이를 경험했던 한정이는 이제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라며 악착같이 전 시모에게 대들어서 집안이 전쟁터가 따로 없다고 하더군요. 참, 나중에 다른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인데 한정이가 첫 남편에게 이혼당한 진짜 이유 역시 남편 몰래 나이트랑 호스트바 다니다가 걸렸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제 앞에서는 지독한 시집살이와 남편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도 별반 잘한 건 없는 거였죠. 그러고 보면 정말이지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은 과학인 것 같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배신당한 상처가 쉽게 아물지는 않았지만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크고 더러운 혹들을 깨끗이 도려냈으니 제 소중한 딸과 함께 더 멋지게 보란듯이 살아갈 생각입니다. 저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